트럼프 푸틴을 만나서 부정선거 언급한 까다. 굉장히 코믹한 게요. 지금 한국의 북한 제3방송하고 똑같은 언론들이 정권에 충직한 연합뉴스. 휴전에는 노딜, 트럼프 푸틴, 2020년 미 대선은 부정선거 한 뜻. 이 알래스카가 정말 노딜입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 한국의 언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1843년에 창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권위 있는 잡지 The Economist,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커버 투 커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는다는 The Economist, 헨리 키신저가 읽고 기타 등등 유명한 사람들,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졌지만 대영 제국을 거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이 잡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구, 서양, 웨스턴이라고 했던 그 이상을 상당히 대표했던 이 The Economist도 The Nightmare of a Trump-Putin Pact isn't over 이렇게 썼어요. 트럼프와 푸틴 약속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실제로 휴전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지네들끼리는 이상한 속닥속닥이야. 푸틴의 입지를 막 트럼프가 강화시켜주고 있어. 관세를 때려 먹여서 휴전에 미온적인 푸틴을 혼난다며. 근데 지금 갑자기 왜 푸틴을 세계 한가운데에 불러내서 입지를 강화시켜주냐? 막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코노미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 언론은 모두 노딜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한국 언론은 부정선거 얘기는 또 거의 하지 않아요. 연합뉴스는 뭐 어차피 해야 되니까 했지만 경향신문이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키우는 트럼프, 우편투표 폐지 공언, 푸틴이 부추겼나? 이게 바로 경향신문의 얼토당토 없는 북한식입니다. 경향신문이 트럼프보다 더 정보가 많아요? 트럼프만큼 엄청난 정보 조직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알아요? 무슨 음모론이에요? 지금 트럼프와 푸틴이 만나서 부정선거 얘기를 한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예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두 나라가 어딥니까? 네, 러시아와 미국이에요.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현실주의적인 맥락에서는 그냥 핵탄두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핵탄두 숫자, 핵을 개발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5개가 있지만 그 중에 2개 나라 빼고 3개는 뭐 미미하죠.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핵탄두 보유수 통계를 보면은 러시아가 4,380개 계속 줄이고 있어요. 미국이 3,708개, 중국은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 500개. 그 전해는 훨씬 더 달랐어요. 러시아가 5,889, 미국이 5,244, 중국은 410. 조금씩 숫자가 다른데 확실한 것은 3위인 중국에 비해서도 러시아와 미국은 거의 10배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두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이에요. 러시아와 미국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에요. 심지어 음모론이라도 음모론이 아닌 거죠. 안 그렇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음모론도 아니지만 음모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두 나라에서 2020년 선거는 부정선거야, 나 부정선거로 낙선했어 라고 합의했으면 더 이상 음모론이 될 수가 없죠. 이걸 갖다가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북한입니다. 세상에 부러움이 없다,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지구가 태양을 돌든 태양이 지구를 돌든 내 멋대로다. 한국 언론이 지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부정선거를 음모론이 아니에요. 푸틴과 트럼프가 부정선거야 라고 말하면 이제 부정선거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음모론이라 할지라도 오피셜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칼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칼럼을 쓴 분은 좌파라고 할 수 없어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 교수고, 이분은 커리어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전 세계 어디든 좌우로 나누어지는 개념으로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상 그냥 부정선거를 놓고 보시면 됩니다. 동맹의 관세, 방위비 압박, 미이익 집착할 때 세계는 위태로웠다. 장부승 일본 간사이 외고대 국제관계학 교수의 이 글을 보면요, 딱 한마디로 잘못하면 속겠다. 이분하고 제 차이는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1세기 전에 1930년에 있었던 미국의 관세 정책과 유사하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깜빡 속을 수 있어요. 1930년에 미국의 관세 정책과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는 탄생하고 상당한 기간 경제에 있어서 하나의 이념을 갖고 있어요. 자유방임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라틴어로 되어 있는 레세페르라고 하는 자유무역주의, 자유방임주의는 약간 부정적으로 번역한 거고, 레세페르는 미국 역사에서 전혀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류적인 것이고 대세적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주류적이고 대세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세페르가 있고요. 그리고 주데오 크리스찬 트래디션,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조금 변형이 되거나 현실주의적으로 수정되거나 할 때가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쭉 가는 개념이에요.
천부인권이라든지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 권리라든지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건 안 바뀌는 개념이에요. 조금씩 현실주의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공격적 현실주의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크게 수정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이 개념은 안 바뀌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도 이 레세페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수정을 하죠. 그게 바로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간세법이에요. 지금 장부성 교수는 이 스무트 홀리 간세법을 갖고 와서 트럼프 관세 정책을 지금 유비시키고 있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갑자기 레세페르의 나라 미국이 크게 수정을 해서 보호무역을 도입했다. 갑자기 관세를 막 40%로 올려버리니까 미국이 대공황 와중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은 더 안 되고, 또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대로 미국의 갑작스러운 관세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수를 썼다. 저는 이 글에서 가장 황당했던 것은 독일에서 말하는 생활공간이라고 하는 레베스라움 이런 개념은 마치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대안적으로 생긴 것처럼 말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레벤스라움하고 미국 관세 정책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미국은 일시적으로 대공황 한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시행했지만 이 정책을 이어받은 루즈벨트는 더 심각한 정부 개입을 했거든요. 공산주의자라는 욕까지 먹었다니까요. 루즈벨트에게 하도 공산주의 좌파다,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정부가 개입하냐, 이런 욕을 해대니까 그 당시에 루즈벨트가 내가 이념이 어디 있어? 난 이념가가 아니야. 있다면 내가 크리스찬인 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레세페르라는 미국의 건국 이래의 기조인 자유무역주의가 대공황을 맞아서 자유무역주의의 한계로 보고,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장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뉴딜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형적인 미국의 현실주의고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를 간통을 하고 미국은 다시 강력해져서 2차 대전은 미국이 없으면 끝나지 않는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It's a Wonderful World,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연을 했던 이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미국이 없으면 세상이 없어, 미국이 없으면 인류가 없어, 약간 그런 자부심이 있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건 바로 대공황을 거치고 그리고 미국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구책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강력해진 미국, 어떻게 보면 미국의 패권이 탄생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걸로 평가받기도 하는 이 정책과 같다. 과연 그럴까요? 많이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장부성 교수는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읽지 못합니다. 이 장부성 교수의 이 글에서 핵심적인 것은 왜 트럼프는 한 세기에 걸쳐서 인류가 이뤄놓은 국제 규범들을 파괴하느냐. 부정선거 문제를 한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실패,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실패했고 그래서 복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선거 문제를 아예 인식할 수 없어요. 부정선거 문제는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푸틴한테 가서 양해를 한 이유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부정선거 문제는 지금 장부성 교수가 얘기하는 국제 규범의 파괴의 절정판이에요. 이걸 왜 몰라요? 지금 장부성 교수가 얘기하는 국제 규범 파괴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 질서를 파괴했다는 뜻이거든요.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에 미국에 맡겨졌던 엄청난 소명, 미국에게 맡겨졌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신임, 국제사회의 약속, 가트와 WTO까지 성장해왔던, 그리고 FTA로 성장해왔던 이 무역 질서를 어떻게 이렇게 교란시키지? 이건 거의 깡패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진정한 깡패는 이 무역 질서, 경제 질서가 아니고요, 자유세계의 질서를 파괴한 부정선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국제 규범을 파괴한 악당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 국제 규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세트가 있습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이에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약은 사회권이라고 하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약은 이것은 자유권이라고 하죠. 자유권의 상징이 자유선거고 사회권의 상징이 자유시장이에요. 자유시장만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선거에도 규범이 있어요. 중국이란 나라는 분명히 이 두 가지 규범 중에 한 가지는 포기한 나라입니다.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자유선거는 안 하고 자유시장만 갖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황당한 세계관이 거의 끝에 봉착해서 일어난 사건이 중국발 부정선거거든요. 지금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에 있죠. 지금 더 이상 세계는 좌파 우파로 나눠지지 않아요. 부정선거를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중국은 아무리 전 세계에서 아무리 압박을 해도 지금까지도 그 자유권 가입 안 했어요. 물론
가입하는 신용을 했는데 비준을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조약 자체에도 안 들어갑니다. 이웃 규약이 안 들어갔다니까요. 북한은 두 개 다 들어갔지만 지키질 않아요. 지금 중국하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유선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유선거를 갖고 있지 않은 중국이 계속해서 시민적인 역량이 커지고 체제 위협이 오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부정선거 아닙니까? 지금 홍콩에 선거권을 없애버린 것, 그것도 부정선거의 일종이죠. 거의 40년 공작을 해서 한국 중앙선관위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체국을 장악해서 한국에 지금 자유선거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